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지금까지 모두가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검찰개혁 관련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제 더 큰 거는 검찰 개혁을 이렇게 한 건데요. 아 바로 넘어갑니까 검찰개혁? 아니 이제 여러 정황들이 이게 지금 있죠. 제일 핫하니까. 제일 핫하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 검찰개혁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또 슬픈 게 있어요. 뭐냐면 매불쇼만 해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KBS 프로그램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댓글로 제가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했던 얘기 지금도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은 또 내가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받아요. 그거 갖고 징징. 아니 징징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내 발언이 달라졌으면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검찰 개혁을 같이 원했던 사람들이 내 발언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를 공격을 해요. 난 이게 좀 혼란하다. 아니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미. 공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진영이라든지 아니, 이런 분들 말고 이쪽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 많잖아요 지금.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게 튀어요? 예.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이미 지났어요. 대통령은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밑에 사람들이 뭐 법무부 장관이 어쨌다 민정수석이 했다 이런 거는 초기에 이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똑바로 안 보려고 이제 안경 껴야 제대로 보이는데 안경 벗고 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그걸 외면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이제 지금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기는 걸 계속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금 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미 대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때부터 본인이 검찰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을 주창을 해왔고 그렇죠. 공약으로 내걸었고 예. 근데 유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바뀐 건지 아니면 뭐 원래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까지는 안 따질게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네. 공약은 진심으로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건지는 제가 안 따질게요. 네. 그러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 두 차례의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왜 이래 왜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거는 대통령이 시킨 거예요 다. 저는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에 너무 밀리니까 3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법은 손을 과감하게 봐가지고 내보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내가 여론을 받아들여서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못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뭐 돈을 17억인가 뭐 쓰고 해놓고는 정부 안도 안 내고 지금 접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이거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정반을 내게 하죠. 정반을 못 내게 했어요. 이것도 저는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오늘 뭐 일부 살려놓는 소위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놓는 법 개정안도 냈고요. 기자회견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기자님 때문에 요거는 좀 바로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또 찾아봤는데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냈던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있었어요. 그거는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맞다면은 지금 어제 오늘 일어나는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한 2명이 공식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 통과하면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잖아요. 네. 법사위 구성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면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그렇죠. 검찰 개혁안이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중시하는 거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판단할 수 있죠. 네. 그거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공약은 완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공약을 2022년 대선 때도 했고 질 때도 했고 이번에 이길 때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그게 경찰에 너무 비대해지고 이게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네. 일부라도 이런 이유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나와서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와서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이거를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예.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켜라. 이게 막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해라.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정말 인쇄매체조차도 없던 그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이것이 다 그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작가님, 오늘 방송 이제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방송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얘기는 예.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베스트셀러 중에 제목이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이 해요. 저는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처해야지만 결국은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이 검찰개혁의 그걸 완성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의 정치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정당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작가님이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니 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긴 해요. 근데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라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안 그래도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 던진 거예요. 뭐냐. 작가님이 생각할 때는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잘못된 길이라는 표현하고는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이 나 유시민이 봤을 때는 저거는 성공하지 못할 텐데 실패하는 길을 가고 있네. 이거는 잘못된 길이라는 걸 빨리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좀 바로잡혔으면 좋겠다. 선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잘 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선의가 있으면 대통령과 신뢰관계 있었던 분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분란도 덜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 문제의식이 있어요. 예. 우리 황희도 씨처럼 젊은 분들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세요? 나는 이거 강력한 문제의식이야. 너는 무조건 나와 함께. 예,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어때? 그러니까 너무 이게- 타당한 말 아니야? 저는 그렇죠. 맞죠? 어떤 저는 말씀이신지. 유시민 작가님 정도 되면
그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러면 그게 비선이지. 그게 왜 비선입니까? 소통이죠. 공식적인 라인들이 아니죠. 있고 공식적인 채널이 있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그 네. 무슨 유튜버들이 내가 대통령하고 소통한다 매일 소통하는 그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근데 아니 자 보세요. 보수 농객들도 공개적으로 만납니다. 그게 왜 비선입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만나서 뭔가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 그거는 문제죠. 유시민 작가는 나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만약 황희두 씨 보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 좀 하자고 요청하면 만날 거예요? 당연히 예, 저는 그러면 아 그래요? 예. 그 저는 어떤 거냐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랬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오면 예? 그러면 제 의견은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먼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라 하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맞죠. 저는 사실 글쓰기하고 가끔 하는 비평 이게 제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고 네. 이 세상 안에서 제가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건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선거운동원이었잖아요. 네. 선거운동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입장에서 늘 말하고 행동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제가 그 다스베이더스 그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간헐적 자원봉사자 또는 정책 자문에 가끔 응하는 자원봉사자에 불과했어요. 가끔. 그러니까 저는 그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뭘 했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했던 비평가지 네. 선거 운동도 아니고 운동원도 아니고 참모도 아니고 알아요. 부하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떨 때 응하냐 자문에 응하냐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을 요청할 때 그래서 제가 문정부 때는 딱 한 번 조국 씨에게 임명장을 주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연락을 하셨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문에 응했던 거예요. 제 판단은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일단 임명장은 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는 의견을 얘기했고 제가 그 의견을 얘기해서 문 대통령이 꼭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네네. 분들이 상반되는 의견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대통령이 되신 후에 저에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제가 뭘 만나서 이런 얘기를 아니, 하죠. 아니 근데 물론 제가 네. 작가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작가님한테 너무 과한 책임을 그렇죠. 지우는 거는 맞아요. 네. 네, 저는 그거는 그런 맞습니다. 책임까지 그리고, 지고 싶지는 않아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결례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이런 미물도 나라가 잘못될까 봐 맨날 발 동동 굴립니다. 그 작가님도 지금 여기에서 욕먹으면서 발언하는 것도 공론회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나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아니, 어떻겠느냐는 저의 욕심을 말씀드린 대통령을 겁니다.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네. 대통령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잖아요. 말을 듣고요. 그죠? 어떤 의사결정하는 걸 보잖아요. 그걸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이걸 느낀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비평의 무대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들으라고 비평을 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들으라고 비평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저희 책무는 시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네. 저는 그게 저희 책무라고 보고 있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 저는.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고요. 저는 소통되고 있지 않고요. 만나서 얘기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대통령이 들으라고 이 비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제가 보는 사실, 제가 받아들이는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좀
주제 넘게 말씀을 드리면 주제 넘어야 돼 오늘은. 네. 체육 앵커하고 저랑 이런저런 소통을 하잖아요. 네. 방송에서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체육 앵커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아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은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하는 대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아 지금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공적인 어떤 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네. 유시민 작가님은 작가님이시니까 그런 어떤 시민들을 향해서 대화하는 그런 방식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유 작가님이 계속 방송에서 강조했던 거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실패할 길로. 예, 실패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면 저는 그 소통 방식도 한 번 정도는 바꿔볼 필요도 있다. 변주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예상 가능한 성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조금 과하게 판단한 부분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설득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믿지 마세요. 현대 정치는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현대 정치가 그거는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서 참모로서 캠프 종사자로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의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뭐냐면 굉장히 제가 죄송한 자기 고백인데 문조톨레유라고 해가지고 맨날 혐오하고 비난했잖아. 그러면서 유시민을 반명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유시민은 반명하면서 친문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다. 말도 안 된다. 내가 그걸 정말 공개적으로도 막 피를 토했어.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 이 말의 힘이야. 그래서 내가 유시민 작가님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내가 찾아봤어. 꽤 많지 그런 게. 예. 찾아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 때마다 유시민 작가의 방식으로 항상 도움을 줬었어. 예를 들어서 악마호가 심할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명할 기회를 주더라고. 근데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더라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둘이 대화로 풀고 받아들이고 너무 보기가 그렇죠. 좋아. 신뢰관계야. 1월 2일 날 신년 토론하면서 감정 조절 장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요새 뭐 여러 가지 공격 많이 받으시잖아요. 욕설 주고받은 음성 파일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뭐 철거민들하고 맥살잡이를 했다 어쨌다 뭐 이런 거 많아요. 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서 감정 조절 능력에 약간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유 작가님이 어머니가 폭행당해서 입원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되게 반응을 한다니까. 그게 최대 약점이라니까. 그때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자신은 저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신 말씀인데 제가 신년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서운했지. 네,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판단 착오였던 거죠. 왜 거기서 벌컥 화냈어요? 별거 화는 되지 않고 바로 물어봤지. 벌컥 화냈지. 그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주 훈련 부족이고요. 수양 부족인데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인정. 그리고 검찰에 의해서 잡혀 들어갈 뻔했던 때도 그때는 유시민 작가 방식대로 굉장히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더라고.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사람이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치소에 간다 하더라도 또 구속적부심 또 신청하고 또 보석 청구 또 하고 계속 법적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당대표직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옥중 출마도 하고요. 옥중 결재도 하고요. 이건 기싸움이에요. 기본적으로. 기싸움에서 밀리면 그 순간에 이제 진영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다음 공천장은 이재명 당대표 명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그게 그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냥 구수세요라 제명아 그냥. 좋았잖아요. 그 관계가. 그럼요. 저는 열심히 응원했어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응원했고 많은 기대를 했고. 그럼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 공론장에서 한 거잖아요. 공론장에서 한 거야. 이건 맞아. 내가 확인이 가능한 근데 지금 이제 부분이니까. 황희두 그때는 당 대표 시절이었고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그게 어떻게 갔나?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저분은 정치인이고요. 왜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제 우리 황희도 씨가 온라인은 제일 잘 아시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에 굉장히 밝은 분이잖아요. 예. 네. 근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이재명 지지자들의 활동이 있잖아요. 그걸 대통령이 모를 리 없잖아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제 느낌에는 혐오 조장이 기본 컨셉이다라고 저는 소위 온라인 친명들의 활동의 기본 컨셉이 자기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자들과 세력에 대한 혐오 조장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어때요? 아니요, 실제로 제가 DC 인사이드에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갤러리 그 자료를 이재명 팬카페도 있고 그죠? 예, 그 자료를 많이 모아뒀었는데 2년 전부터,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정확히는 친노 친문에 대한 공격이 엄청 이어졌고 거기서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나와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부분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했고 다 했죠. 근데 이런 문제를 모르나? 말도 안 되고 저도 몇몇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걸 다 외면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굳이 막 저처럼 온라인을 많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건너서 다 유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치가 된 지가 되게 오래됐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양비론으로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둘 다 그만해라. 맞아요. 거기서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아, 나도 그건 참 서운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 기사 보고 내가 놀랐는데요. 예.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청래를 보고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정청래를? 왜요? 누가요?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놀랬어요. 역적이라는 게 뭐야?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요? 옛날 같은 지금 내가 출마한 거 이것이 이 자체가 자체가 옛날 같으면 역적이라 이거예요. 역적하고 말 섞고 있는 여기 앉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이 걸려가. 뭐야, 여러분들도 이게. 피해가 좀 있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주요 임무 수행자야. 주요 임무 종사자들. 아니, 제가 뭐 정청래를 조심하라고 늘 조심해야 돼. 얘기했어. 야, 나는 왜 난 당 대표를 이미 다 멀쩡하게 역임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니야. 최강욱 의원님이 징계만 안 받았으면 대신 당대표 출마하라고 했을 거야. 징계 받아갖고. 개소리야. 나는 책임지는 게 아니 근데 최강욱 의원 어떻게 징계 친화적이야. 뭐 걸핏하면 징계거리가 나와. 이거 도대체. 민주당에서 제일 많이 한 게 징계야. 제일 많이 쌓은 업적이. 아 정말. 아유, 이 얘기 한번 여쭤봐야 돼. 오늘 뭐 경공도 잘 봤고요. 네. 어제 뭐 새날에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핵심적인 것만 조금만 짚어보고 저희는 궁금한 걸 따로 또 여쭤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내가 왜 연임을 결심하게 된 배경 가장 쉽게 설명하신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문조털레유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주류가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뿌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한 뿌리 정신으로 묶어 세워야 된다. 네. 그러려면 탈당한 전력이 있거나 당의 정체성이 맞지 않거나 우리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하면 안 되겠는 거 아닌가? 그래도 정청래가 거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당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연대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걸 더 뼈저리게 더 느끼고 그래서 총선 대선을 민주당과 함께 범민주진보연합이 통합과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승리를 할 수 있겠다. 예전에 심상정 나와서 완주하니까 0.73%로 졌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실제로 지난번에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네. 그것이 대선 그만큼 퍼센트지만 올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고 그렇다면 총선과 대선에서는 통합 연대로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당원들과 함께 그런 것을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말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도 제가 말하는 것이 당원들한테 좀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살고 개혁을 못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개혁 노선을 걸어온 제가 그래도 당원들에게 좀 뭐랄까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은 어제 그 출마 선언 보시면서 네. 25분인가 26분인가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대목이 눈에 좀 들었습니까? 이인현 위원장님. 저는 현장에 이제 일단 같이 갔었거든요. 네. 갔었는데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알정직. 근데 기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라고 막 이러길래 제가 가르쳐 줬어요.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막 받아 적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 들어가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너무 반가워하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그게 좀 좋았고요. 제가 일단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은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가장 고급진 저격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거. 근데 그냥 요 말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의리를 지켰고 누가 배신을 했고 누가 탈당을 했고 누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탈당을 하지 않았는지를 그냥 그 말 하나로 굉장히 고급지게 저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모두가 다 느끼시겠지만 좀 놀랐던 거는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었었는데 돌이켜 생각하니까 제일 처음에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적합도 막 여기에 계속 이제 여론조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저한테 한번 뭐라고 하셨었냐면 나 이거 뺐으면 좋겠다고 나는 싫다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뜻에서 괜히 뭐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하면 대선 후보라서 너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거 하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아예 차단하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요거에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하면 당대표가 되면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자기 객관화에 그런 장치를 항상 하고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저는 대선 후보로 제가 저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대표 하면서 또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당대표가 되더라도 난가병에는 걸리지 않겠다. 난가병. 야마 나왔다. 난가병. 네. 그 쉽지 않아요. 네. 그 병은 그래서 나는 그렇고 그리고 1년 동안 저의 의지와 진정성과 관계없이 뭐만 하면 연임하려고 그러지 다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내가 웃었어요. 처음에는. 나 싫다고. 아니 이건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고 무슨 뜬금포냐 이거. 근데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다음에 당대표가 되는 순간 여당에서 당연히 대선 주자급으로 가고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거다. 그러면 계속 2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연임 할 거지 이 시달린 것처럼 그거에 시달릴 거다. 뭐만 하면 당신 대선 행보하는 거지. 뭐만 하면 대선 빌드업 하는 거지. 이렇게 공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아예 나는 당대표직만 순수하게 하고 그리고 대선 승리 기획자가 되겠다고 아예 하는 것이 그렇게 좋겠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또 우리 아파트 1층 농구장에 내려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농구를 하셔야지. 그러지. 네. 농구하는 애한테 잘못 그냥 맞아. 농구공으로 맞고. 아니 밤에는 농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또 약간 놀랐던 게 특별히 호남은 개혁 공천하겠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네, 저는 이거 보고 약간 놀랐던 게 왜냐면 현역 의원들은 이 말을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공약을 할 때 유권자가 싫어할 말은 안 하고 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요. 앞에 호남은 물갈이 개혁 공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썼었어요. 너무 세다. 근데 우리 보좌관이 너무 세다고.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의원들이 지지하지 않는데 지지하고 싶은 의원들이라도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나는 그래서 이 발표가 강제로 뺐어 우리 보좌관이. 호남 개혁공천 신인들 어드밴티지 적용할 때 이 말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호남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신인 같으면 저 같으면 막 성명서 있잖아요. 환영한다고 몇 명이 릴레이 성명서도 막 낼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호남에서 총선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인들 중에. 자기가 참신한 개혁적 신인이라고 하려고. 제가요 호남에 맞다, 가서 이렇게 물갈이 한다. 대선 때도 열심히 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호남 분들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호남 분들의 진짜 정서를 제가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선 때 비밀투표 하서가 찍고 오잖아요. 찍고 나오면서 욕을 한다는 거야 속으로. 국회의원들. 자기가 찍고 나오면서 후회한대요. 그리고 찍기는 찍지만 이 사람도 다음에 또 바뀌겠지? 다음에 또 물갈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호남이 물갈이가 굉장히 높죠. 매번 총선 때 많이 바뀌죠. 굉장히 어렵죠. 현실로 들어가 보면 지금 뭐 이렇게 당원들 서로 뭐 모집해가지고 그 경선하는 구조로 하면은 백날 가봤자 토호들이 또 돼요. 옛날에는 뭐 호남에다가 물갈이 공사 안 한다 그랬나?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뭐 공론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하자 그러면 악을 쓰고 반대해서 또 그 무산시켜. 공론조사. 그 호남에 어제 참신한 인물이 옛날에 배심원제 가가지고 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필요한데 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최강욱 같은 의원님을 호남에서 공천하시는. 난 이미 국회의원 한 번 했어요. 당대표도 했고. 당대표 했죠. 근데 그 저기 뭐야. 호남에서 그 국회의원 못 해봤잖아요. 어디서도 못 해봤어요. 어디서도 해봤는데. 참. 저는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 중에 저는 직접은 못 봤는데 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고 보지는 못했는데 나는 언론을 보니까 재밌더라고. 대선 출마 안 하겠다는 걸 다 제목으로 뽑았더만. 그것만 뽑았더라고. 나는 거기서 정청래를 바라보던 시각이 그대로 나왔다고 되게 느꼈어. 오히려 내가 그걸 보고 예전부터 내가 정청래 대표가 왜 저렇게 비호감이라고 자꾸 그러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그러는 거냐. 인터뷰 안 해줘서 씹는 거냐. 그러면 기자들한테. 기자들이. 그럼 뭐 나도 뭐 그럴 거 물어볼 입장은 아니지. 그렇지. 우리가 거기서 빵 터진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봐라. 나보다 더 비호감이냐.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쁜 놈 같이 보이고 정청래 대표는 욕심이 많은 걸로 보인다. 그래요? 인상이 그러니까 무섭다, 뭐 나쁘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굳이 따지면 무섭거나 나쁜 놈 쪽이라면 여긴 욕심이 많은 쪽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욕심이 많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에 비해서 더 많은 거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야. 지네가 볼 때. 근거도 없어. 그냥 그게 보인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얼굴이 커서 그래. 근데 이번에 내가 대선 대권 도전 안 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된 거야.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이미지 얘기하자면 초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원들끼리 이제 뭐 한 10명 줄 서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언론개혁이든 뭐든. 그런데 제가 말한 게 제목으로 뽑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을 못 할 수는 없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그러니까 미움을 사는 것 같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 그 제목으로만 뽑히지? 나는 징계를 받아. 제목으로 뽑힌 다음에 사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 KBS ETV에서 시사투나잇이라고 있었습니다. 국회 맨날 와가지고 월화수목금 국회에서 있는 일을 주로 방송을 해요. 제가 거의 최다 출연이에요. 거기.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았어요, 제가. 의원들로 하여금? 예. 그래서 저한테 욕심이 있다라는 만약에 인식이 있다면